네, 안녕하세요. 네, 조창희 교수입니다. 벌써 두 번째 주네요. 첫째 주에 신입생이면은 이제 대학교 오셔가지고 이제 대학이라는 게 어떤지 막 그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러는데, 1주차 동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아쉽게 됐죠. 학교를 못 오게 되었으니까. 이번 주하고 지금 얘기로는 다음 주까지도 한 주 더, 그래서 비대면 수업이 우리가 2주 생각했었는데 아마 3주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뒤로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빨리 좀 이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학생들도 힘들고 교수님들도 힘들고 교수님들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런 거 사실 쉽지 않고요. 사실 이게 교실에서 수업해야지 수업하는 또 재미라는 게 있고 이렇게 수업하는 맛이 나는데 많은 교수님들은 이렇게 영상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수업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이제 영상 촬영을 해오긴 했었지만서도 예, 좀 그렇네요. 많은 학생들이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영상 수업이 없이 교환만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은데 뭐 가급적이면은 영상을 촬영을 해달라고 교수님들께 요청은 드리지만 수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건 교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수업만 일단 열심히 하는 걸로.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인트로덕션을 따로 안 했죠. 수업 소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 제 이제 연락처에 대한 얘기만 하고요. 인트로덕션은 따로 안 했었어요. 왜냐하면 숙제가 많다라 그랬기 때문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출해 주셨고 또 열심히 만드셨더라고요. 뭐 컬러풀하게 만드신 분들도 있고 꽤 열심히 하셨어요. 시간들 많이 쓰셨고요.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물론 뒤쪽에서 그 숙제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절대로 그거 버리시면 안 돼요. 계속 보시면서 숙제하셔야 되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주제는 측정을 왜 해야 되니? 라고 했는데 측정을 왜 해야 되니?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보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머시닝이라 그래서 우리 기계과죠. 예, 정밀기계과입니다. 정밀기계공학과로 이제 바뀔 건데요. 어쨌든 기계공학을 하는 곳이에요. 기계공학과를 하는 곳이면은 뭐 기계과 우리 정밀기계과에 대한 설명은 많이 들었겠지만 메인으로 하는 거는 좀 특화된 거 우리 과에 특화된 거는 측정이라는 항목이 좀 특화돼 있죠. 원래는 세 가지 측정 그 다음에 설계, 그리고 품질 관리. 그 중에서도 측정이라는 거에 좀 특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학년 때 다른 과에선 잘 배우지 않는, 다른 기계과에선 잘 배우지 않는 정밀 측정공학이나 아니면 기초 측정 실습이나 그런 수업들을 듣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거는 그러면 이런 기계과, 기계공학과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가공법이 있어요. 물론 기계공작법이라는 수업이 있겠지만 일단 제가 필요해서 제 수업에서 필요해서요.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기계 가공하는 방법, 다시 말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기계 쪽에서는 대부분 금속 재료를 써요. 쇠를 쓴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쇠를 자르는 방법, 깎는 방법. 나무는 칼로 깎으면 될 거예요. 뭐 톱으로 톱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되죠. 쇠는 좀 다르겠죠. 뭐 쇠톱 가지고 이렇게 톱질하면 되지만 칼로 쇠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알루미늄 같은 것들을 칼로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이나 아니면 철이나 강이라고 해야죠. 철하고 강은 다릅니다.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금속 재료들을 가공을 하는 방법 아주 여러 가지의 가공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잘라내면서 가공을 하는 방법 조각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지금 그 미술을 배운 지가요 근한 20년은 일단은 넘었고요. 그래서 그 말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소묘가 있고 조소가 있고 막 그런 거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큰 덩어리가 있으면 큰 덩어리에서 깎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뭔지 모르겠네요. 붙여서 만드는 게 있고, 찰흙을 붙여서 만드는 게 있고, 큰 덩어리에서 깎아서 만드는, 조각을 해서 만드는 그러한 항목.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계 쪽에서는 그렇게 금속 큰 덩어리를 깎아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머시닝이라고 불러요. 절삭 가공 혹은 연삭 가공이라고 부릅니다. 통칭해서 그냥 머시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머시닝 가공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뭐 연삭 가공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자, 머시닝이라 그래서 이거 안에는 절삭 가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삭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저 이렇게 글씨 못 쓰지 않아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나?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저 글씨 이렇게 못 쓰지 않아요. 글씨 되게 잘 쓰진 않아도 어쨌든 잘 알아보겠는데 지금 전자칠판이 안 좋은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절삭가공, 연삭가공, 물론 연삭가공보다 더 정밀한 가공도 있지만 오늘은 이 머시닝 가공 중에서도 이 절삭가공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걸 알아야지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테니까. 우리가 측정이라는 거는 가공한 부품을, 가공해서 나온 제품의 치수를 재는 걸 측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 왜 가공해서 나온 부품들의 치수를 재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면 가장 먼저 가공을 어떻게 할까? 그 과정부터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부터 먼저 하실 겁니다. 절삭 가공의 과정을 알아야지 그 과정으로부터 나온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엔 우리가 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측정을 왜 해야 되니? 이 결과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다. 이게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인트로덕션을 안 했으니까 과목 수부터 먼저 할게요. 이 과목은 정밀측정공학이라는 교과목이고요. 정밀측정공학이라는 교과목에다가 2학기에, 이게 1학기입니다. 그리고 2학기에 정밀측정공학을, 아니죠? 제가 제 수업 이름도 까먹어요. 정밀측정공학 실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예전에 정밀측정공학 1, 2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교과목 명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정밀측정공학 1학기, 2학기 정밀측정공학 실무, 그 다음에 내년 1학기 남학생들은 군대. 이렇게 가는 게 코스죠. 물론 지금 복학생들은 행복할 거고요. 어쨌든 이 정밀측정공학이라는 교과목의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요. 오늘 다음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사실,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에 특화된 게 측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과가 왜 중요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측정이라는 건 도대체 왜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이 정밀측정공학이라는 교과목은요, 가장 밑에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론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학과에서는 만들었어요. 하지만 정밀측정 산업기사 이론 시험은 사지선다형이고 3학년 때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1학년 때 시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밀측정공학 산업기사에 대해서 지금 1학년 때 여러분들한테 막 열심히 설명을 드리고 이 시험 준비를 막 해드려 봐야 어차피 1년 반, 2년 있다가 시험을 보시는 거니까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업이 아니라 어떤 이유를 주기 위해서 수업을 하는 거고요. 이 본 수업에서는 측정을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왜 측정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측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을 했어? 그러면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결과를 해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미를 이해를 한다는 거는 이 제품을 내가 측정을 해봤더니 합격품이야 아니면 불량품이야, 이것을 판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합불을 판정하는 거죠. 글씨를 조금 더 잘 쓰고 있네요, 아까보다는. 그 다음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까요? 측정값을 정확하게, 제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할게요 라고 얘기하다가도요,
예, 나중에 또 계속 할 거예요. 습관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네, 그 다음에 측정값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 이번 학기에는 별로 그렇게 다루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잘 다루진 않아요. 많이. 왜냐하면은 기초측정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 기본적인 측정기의 구조하고 측정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 예, 이것도 하나의 목표가 됩니다. 교과목에. 하지만 그렇게 자세하긴 하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측정 실습 교과목이 1학년 때도 실습이 있고 2학년 때도 실습이 있고 3학년 때도 실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습이 매 학기마다 있어요. 그때 실제 실습을 하시면서 측정기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시는 게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요. 도면에서 요구하는 어떤 도면이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요.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렸죠. 사실 상당히 허접한 도면인데 또 그 도면을 열심히 또 어떻게 알아보고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잘 만드셨더라고요. 도면을 보시는 방법을 벌써 아시나 싶기는 한데 어쨌든 도면에서 요구하는 측정값을 알기 위해서 정확한 측정기를 선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도면에서 요구하는 게 보통은 제가 공차라는 개념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공차에 부합하는 그러한 측정기를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주 중요한 거, 이번 학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제가 가장 중점 둬서 설명을 드리는 게 이겁니다. 자, 측정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 오차가 왜 발생을 했을까 알아야 되겠죠. 오차 요인을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 수업은요. 먼저 측정이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측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측정값의 의미를 이해하고 측정값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떤 오차 요인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체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몇 가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나 어떤 학생이 마이크로미터에 대해서 질문했었는데 진짜 그런 것들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게이지 블록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간단한 아주 기초적인 측정기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론 시험 대비하지 않아요. 그냥 기초적인 지식, 이해 수준, 이해 정도의 수준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본 교과목의 목표가 되고요. 자, 교재입니다. 교재는 정밀측정공학이라는 교재인데요. 이게 2018년인가 17년이구나. 2018년에 책이 바뀌었어요. 예, 표지만 바뀌었어요. 안에 내용도 살짝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표지만 바뀌었고요. 제가 왜 두 개를 다 보여드리냐 하면은 교재를 혹시 선배들한테 뺏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선배들 교재는 이렇게 빨간색 표지니까 빨간색 표지의 책을 뺏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책을 두 개를 다 보여드렸고요. 정밀측정공학이라는 책입니다. 기전연구사라는 그 출판사고요. 이종대 교수님, 우리 과의 이종대 교수님께서 이제 저술을 하셨어요. 근데 선배들 사실 여러분들 개강을 하고 개강해서 선배들하고 좀 만나고 OT도 갖고 막 그러면은 선배들한테 많이 얘기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서도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제 수업은 교재를 잘 안 봅니다. 저는요. 수업 시간에 교재를 100% 활용하지 않아요. 아예 안 써요. 수업 시간에는. 교재는 여러분들이 자습할 때 쓰는 거를 저는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재는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강의 노트를 씁니다. 강의 노트가 있는데요. 강의 노트는 지금 보시는 이런 것들이 강의 노트예요. 지금 다운받으신 거 있죠? PDF 파일로 교환이라고 해서 다운받죠? 사실 이 교환이 아니라 강의 노트가 맞는 얘기인데 교환은 수업에 대한 계획이니까 어쨌든 이 교환이라고 다운받으시는 여러분들 다운받으시는 이게 강의 노트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는 매 주차별로 이 클래스에 제가 올려놓을 겁니다. 지금은 교환이 있는 자리에다 올려놓을 텐데요. 나중에 우리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학습 자료 있는 데다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정밀측정공학에 대한 부교재는 이 강의 노트를
주로 정밀측정공학 수업은 주로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합니다. 주로가 아니라 100% 강의 노트를 가지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교재를 하고 싶어, 책을 갖고 하고 싶어 라고 하면요. 뭐 제가 어디 딴 데 있는 아무 데도 없는 막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 노트를 만든 게 아니라 교재를 가지고 강의 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교재를 기본으로 해서 강의 노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강의 노트 다운받는 게 싫으신 분들은 교재를 갖고 오셔서 교재에다가 필기를 해 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강의 노트를 갖고 오셔서 강의 노트를 다운받아서 프린트해서 그렇게 해서 필기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자, 오늘 수업하는 것도 여러분들 수업하실 때요, 강의 노트요, 교환이요, 다운받아서 프린트한 다음에 그거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따로따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영상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요 강의 노트를 다운받으세요. 다운받아서 프린트를 하세요. 지금 혹시 다운받아서 강의 노트 프린트 안 하고 그냥 영상만 보고 계시는 분들, 뭐 물론 지하철에서 이렇게 TV로 TV랬다.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컴퓨터에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강의 노트 다운받으셔서 필기하시면서 쓰세요.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필기하시면서 공부하시라고. 필기. 가급적이면요, 할 수 있다면 제가 하는 말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요. 필기 최대한 많이 하세요. 그게 학점을 잘 받는 길입니다. 뭐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나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들 거의 대부분 다 시험 문제로 내거든요. 선배들한테 나중에 물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시험 문제가 그런 고등학교 때 보셨던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고요. 100% 다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거예요. 다 이유를 쓰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의 주장을 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딱 올려놨는데 휘어지지 않아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요 지지점을 잡아야 되냐, 뭐 그런 것들 물어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딸랑 여기서부터 몇 미터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틀려요. 반드시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떻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미터가 됐을 때가 가장 최적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계속 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서술형이다 보니까 쓸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쓸거리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거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필기하신 거를 이걸 싸그리 다 외우라는 얘기냐? 저 그렇게 인정머리였고 막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시험을 볼 때 오픈북이에요. 좋죠. 예, 시험 볼 때 항상 오픈북입니다. 그래서 책 펴놓고 아니면 모든 자료를 보시면서 시험을 보실 수 있으니까, 서술형이면은 여러분들이 필기한 거 보시면서 시험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푸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려면 필기를 그만큼 많이 해 두셔야 됩니다. 잘 해 두셔야 돼요. 꼼꼼하게 예쁘게 잘. 그래야지 나중에 시험 보실 때 더 유리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강의 노트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프린트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프린트를 하실 때요, 제가 PDF로 올려놓으면은 한 페이지에 한 페이지에 두 개씩 프린트 하세요.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전면으로 다 하지 말고요. 그럼 나중에 되게 두꺼워집니다. 두 개씩만 하셔도 충분해요. 예. 나중에 대면 수업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자, 우리 수업 순서입니다. 벌써 2주차네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기계 가공법 중에서도 절삭 가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절삭 가공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올 거고요. 자, 뭐 1주차에는 강아지 집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에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측정의 개념, 실제로 이제 본격적으로 측정에 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측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 측정의 종류, 측정의 종류라고 하면 직접 측정이 있고, 간접 측정이 있고, 비교 측정이 있고, 절대 측정이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뭘까? 그게 과연?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게 3주차에 하실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주차에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공차라는 게 있습니다. 오차라는 게 있어요. 예. 공차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오차라는 게 뭔지,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반드시.
그래서 얘네들 구분하는 방법이 4주차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오차가 종류가 상당히 많아요. 뭐 계통적 오차도 있고 우연 오차도 있고 계통적 오차에는 기기 오차도 있고 등등등 해서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다양한 오차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기서 살짝 플러스 통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통계하면 여기서 소스라치게 놀라지 마세요. 이거 수학 아니야 막 그렇게 하는데요. 예, 통계가요 아주 어려운 뭐 이렇게 분산이라든가 아니면 표준 편차라든가 이거 들어보셨겠죠? 다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까지 나오는 것도 통계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하게요. 여러분들 평균만 내시면 됩니다. 평균 내실 줄 아시면 그러면 되는 그런 정도의 통계 얘기가 잠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기기오차라는 게 있어요. 기계 자체의 오차. 기계 자체의 오차가 있으면 기계 자체의 오차를 해결해야죠. 쉽게 얘기해서 자 시계가 5분 빨리 가요. 예, 그거 기기 자체의 오차죠. 그게 기기 오차입니다. 그러면 시계가 5분이 빨리 가면요. 지금이 만약에 5시 5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는 얼마란 얘기예요? 5시란 얘기죠. 예, 이거를 기기오차를 보정하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기기오차하고 기기오차 실습 시간에 하실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측정기를 가지고 하겠죠. 그 다음에 퀴즈를 한번 볼 겁니다. 퀴즈는 팀별로 퀴즈를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주에 1시간이나 퀴즈를 봐요. 예, 그 정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차 요인들에 대해서 나올 거고 오차 요인은 뭐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뭐 측정력, 하중 힘 같은 거, 중력도 오차 요인이에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뭐 이렇게 온도가 무슨 영향을 미쳐요, 습도가 무슨 영향을 미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한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기계에서는 기본 단위가 죄송합니다.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를 쓴다고 했어요. 기계에서는 기본 단위로 밀리미터를 씁니다. 근데 우리 측정에서는 어디까지 보냐면은 0.01mm 혹은 0.001mm 혹은 0.0001mm 독일에 있는 제우스라는 측정기는 0.000001mm까지 정확하게 측정이 돼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머리카락 있죠? 이 머리카락 굵기 하면 사람마다 뭐 돼지털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다 두께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 머리카락이 보통 0.02mm 죄송합니다. 예, 0.2mm 정도 돼요. 머리카락 두께가 굵기 200 마이크로미터라고 하죠. 200 마이크로미터, 0.2mm 정도 됩니다. 먼지요, 우리 아주 작은 먼지, 그 햇볕 많이 비치면은 그때 이렇게 반짝반짝반짝하는 그런 먼지. 자, 먼지 하나가요, 4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0.004mm예요. 그러면 내가 이만큼 정밀하게 측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 아주 자그마한 먼지 하나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차 요인에서 배우게 됩니다. 되게 쪼잔하죠? 그쵸? 상당히 쪼잔해요. 0.001mm. 우리 건축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집 짓고 막 그런 건축하시는 분들은요, 한 10cm 정도 틀어져도, 이거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거. 근데 기계 쪽에서는요, 10cm가 뭐예요? 1mm도 벌벌 떠는 게 기계입니다. 1mm 상당히 크다. 0.1mm도 벌벌 떨어야 돼요. 상당히 정밀해야 됩니다. 그게 기계예요. 자, 그 다음에 측정기들을 좀 몇 개를 배울 겁니다. 마이크로미터, 버니어 캘리퍼스, 하이트 게이지, 게이지 블록, 다이얼 게이지, 실린더 게이지 정도까지 배우시면 될 거예요. 마음에 안 맞으면 저거 하루에 다 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제가 9주차에 쟤네들을 배울 때쯤 되면요, 여러분들 기초 측정 실습에서 이미 저거 다 해보셨어요.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배우긴 배워야 되니까 저때 좀 배우시게 될 거고요. 우리 중간시험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보통 중간시험을 7주차, 8주차에 중간시험을 보는데 우리는 이 수업은요, 본 수업은요, 그런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시험은 마지막에 13주차에 볼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시험입니다. 중간시험 서술형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팀 활동 하시게 될 거고요. 14주차에 팀 활동은 측정 오류 찾기예요. 영상을 하나 보여줄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린 다음에요. 제가 이거는 다음에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작년에 상당히
엄청난 경험을 하나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은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측정을 했어요. 측정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겁니다. 근데 측정을요 잘못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부분을 내가 측정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그것을 찾는 그런 것을 팀 활동으로 해서 진행을 할 텐데 다음 마지막 14주차 15주차에 작년에 제가 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놨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측정을 좀 하실 줄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 영상을 딱 보면 밑에다 댓글을 달아놨어요. 측정을 그따위로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이거는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그 측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준 게 아니라 학생들이 이 측정을 하는 걸 보고 여기서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라고 해서 친절하게 밑에다 댓글을 달았더니 저 같은 사람은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면 안 된대요.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측정을 그따위로 하는 사람이 무슨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냐고. 아니 원래대로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잘못 만든 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건지. 예. 어쨌든 되게 당황스러웠었던 경험이었었어요. 작년에. 재미가 없네요. 아이씨. 다음 14주차 되면 재밌을 거예요. 그때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될 거고요. 주제하고 순서는 좀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서 제가 뭘 하나 집어넣어야 되냐, 우리 신입생들 위해서요. 뭐, 본 수업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학습법하고 관련된 특강을 몇 개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1주가 될지 2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주 정도가 빠지겠지도 몰라요. 최대로 하면은 2개 주 정도가 빠지게 되면 나중에 측정기 다 가르치는 9주에서 12주차 정도를 좀 함축시켜서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는 그닥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이게 수업 진행 순서고요. 궁금한 거 이거죠. 출석. 출석은 유체크 어플 다 까셨죠? 유체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비대면 수업 어떻게 출석하는지 뭐 그런데 저는 그냥 제 수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 수업에 대해서는 저는 항상 영상을 집어넣죠. 영상을 시청을 완료하고 플러스 레포트를 과제입니다. 항상 과제를 과제요. 제출을 완료하면은 출석인데요. 아직도 완료했는데 유체크에 출석으로 안 돼 있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가급적이면은 그때그때 유체크에다가 이제 결석을 취소로 바꿔주려고 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은 최대한 토요일이요. 토요일 저녁까지 제가 레포트를 이제 토요일 자정까지 내니까요. 토요일 저녁 아니다 이거 보고 일요일 오전에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넣도록 할 거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청이 완료되고 레포트 제출만 완료됐으면 무조건 출석으로 체크를 해줄 텐데 혹시라도 본인이 시청은 다 됐는데 시청 시간이 제대로 안 났어요. 내가 본 것만큼 나오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 전 사실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믿거든요. 그냥 뭐 설마 이런 쪼잔한 거 가지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레포트 제출한 거야 어차피 증거가 딱 남는 건데 영상 시청은 조금 그때그때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해서 다 봤는데 시청 시간이 1초로 나오고 막 그렇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인정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이렇게 영상 시청이 잘못돼가지고 막 자기 출석 체크가 안 될까봐 걱정하고 막 그러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출석에 관련된 부분은 저하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비대면이고요. 대면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면 수업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셔야죠. 저 체크를 하시는데 보통 뭐 핸드폰 안 들고 왔어요. 뭐 유체크가 오류가 나요. 라고 하면은 그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대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출석 20%가 되게 커요.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1시간 빠지면 1점 날아가거든요. 근데 전체 100점 만점에서 1점이 날아가는 거는요. 엄청나게 큰 점수예요.
그래서 출석은 가능하면 전출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동기들, 제 대학교 친구들은 되게 껄껄대며 웃어 웃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교 다니면서 전체를 다 나가본 수업이 한 번도 없어요. 그 모든 수업은 다 중간에 한두 번 정도씩은 빠졌거든요. 이게 결석을 해야지 대학생이지라는 개념이 있었어서 그랬었는데,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출석 점수가 중요하진 않았고요. 높지도 않았고요, 비중이. 물론 그런 교수님도 계셨지만. 근데 지금은 상당히 큽니다. 출석 점수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적을 위해서는 저 출석 점수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20% 전출하셔서 20%다 챙기셔야 되고요. 한 번 정도 빠지면은 17점인가 아마 나올까? 하루 빠지면 18점인가? 그렇게 되는데, 그 2점이요. 전체 총점을 치면 되게 높은 점수니까, 특히 제 수업은. 왜냐하면 시험 점수가 낮거든요, 되게. 그래서 출석 점수 비중이 그만큼 20%이지만 실제로 한 40% 정도도 될 수도 있어요. 성적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출석은 반드시, 이거 뭐 그냥 여러분들 학교 나오시라고 그냥 하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예요, 이거는. 정말로 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고요. 중간고사가 늦게 보죠. 늦게 보고 분량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서술형 시험입니다. 서술형이고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팀 퀴즈 보는 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팀 퀴즈가 5%고요. 그 다음에 팀 프로젝트 마지막 시간에 맨 15주 차에 팀별로 그 영상 보면서 틀린 거 찾는 거 하는 거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15%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면 수업 때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러닝 노트라고 있어요. 러닝 노트라는 걸 여러분들 매 수업 시간에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러닝노트가 10%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토탈 100%고요. A반, C반, A반, B반, C반 저는 합반에서 상대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합반에서 한다는 거는 보통 교수님들이 A반은 A반별로 A, B, C, D, B반은 B반별로 성적을 주고 C반은 C반별로 성적을 주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A반하고 B반하고 C반하고 합쳐서 위에서부터 쭉 1, 2, 3, 4 쭉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98명인가 그렇게 돼요. 98등까지 쭉 나열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뚝뚝 잘라서 줘요. 여기까지가 35%까지가 A입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거 아니고요. 예, 학교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35%는 꽉 채워서 드릴 거고요. B가 마찬가지로 70%까지가 B. 그 밑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든 98명의 학생들이 모두 다 아주 열심히 해서 아주 우수하게 했어요. 제가 눈물 흘릴 정도로 너무 감동을 해서, 그래도 저는 어차피 한 30명 정도는 C 이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죄송하지만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규정상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여기 있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모든 학생들은 지금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야. 나는 어차피 A뿔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30명 정도는 저 B 밑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과목 소개가 되겠네요. 자, 말이 좀 많아요. 그래서 과목 소개만 하는데 35분 지났네. 참. 얘기했는지 모르는데 우리 2학년 반에서는 과목 소개만 하는데 1시간 7분 지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나가보도록 하죠. 오늘 할 건 머신ing입니다. 가공이고요. 기계 가공을 얘기를 합니다. 멋진 그림이네요. 위에 멋진 사진이네요. 머시닝인데요. 밀링 가공을 얘기하네요. 밀링입니다. 이 가공을 밀링이라고 하고요. 요 툴을 쇠 깎는 칼날이에요. 지금 보시는 게 쇠 깎는 칼날, 요거를 이렇게 기다란 건데요. 날이 옆에 이렇게 쭉 있어요. 드릴 같은 건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이거를 엔드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엔드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공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마 재질이 보니까 알루미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을 가공을 하는 거고요. 옆에 이렇게 뭐 계단 형태로 이렇게 가공한 부분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물결 모양 나오죠. 툴이 지나가면은 툴이 지나간 대로 물결 모양이 쭉 생겨요. 왜 그렇잖아요. 걸레로 바닥 닦아도 걸레가 지나간 길은 쭉 하고 이렇게 쭉 하고 슬로우 쭉 하고 모양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결 모양이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축축축축 날라고 있는 얘네들을 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칩이 막 튀고 있고. 그렇죠. 기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깎이고 있는 영상만 봐도 이제 가슴이 좀 떨리고 막 저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은 아 그냥 기계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링 방법들에 대해서 보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애들을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또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실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쓰실 일이 없을 거라고 있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얘네들을 가지고 실제 실습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막 실습하다가 손 잘라 먹을 뻔하고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범용 선반, 왼쪽에 있는 게 이게 선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밀링이라는 거예요. 밀링은 평면 가공을 하는 거고요. 면을 가공하는 거예요. 어떤 면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 부품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갔냐? 예. 이건 약이잖아. 자, 이런 기계 부품이 있으면 여기 면이 있죠. 예, 요 면, 이런 평평한 면을 가공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반 같은 경우, 왼쪽에 있는 선반 같은 경우, 동그란 거 있죠. 동그란 봉, 이 둥근 봉 부분을, 요 옆면, 요 봉 부분을 가공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반은 여기다 척에다가 딱 물린 다음에 얘가 꼭 회전해요. 이렇게 쭉 회전하면 여기 칼날입니다. 칼날이 와요. 와서 쭉 되면은 회전하면서 깎여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밀링은 아까 화면에서 보신 이러한 형태로 가공하는 게 밀링이 되실 거고요. 이런 형태로 가공하는 게 밀링입니다. 영상을 잠깐 볼게요. 우리 유튜브에서 유튜브를 보는 게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가능한가요? 한번 볼까요? 뜰까? 예, 뜨네요. 자, 이게 선반 가공입니다. 선반 가공이고요. 잠깐 볼까요? 예, 이걸 척이라고 불러요. 보시는 이걸 척이라고 부르고요. 척에 공작물, 내가 가공하려는 공작물, 얘는 황동이네요. 우리 옛날 분들은 신주라고 부르는데 황동을 물려놓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이얼 게이지로 위치를 체크를 한 다음에 가공을 한 거죠. 얘가 이 왼쪽에 보시는 이게 칼날입니다. 그래서 칼날을 가지고요. 척에다가 공작물을 물린 다음에 회전을 시키면서 칼날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건데, 사실 원하는 모양이라는 게 딱 하나죠. 지름이죠. 그래서 원하는 지름대로 깎아내는 거, 원형 가공밖에 안 됩니다. 원형 물체를 가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깎아내는 그러한 장치, 이것을 선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뭐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영상은 제가 첨부를 하지는 않았어요. 따로. 그래서 보시고 그 주소가 강의노트에 교환의 주소가 있으니까요. 교환에 있는 주소를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레더 혹은 선반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고 찾아서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강의 노트로 넘어가서요. 밀링 가공은 뒤쪽에 이제 그 다른 거 CNC라는 거 보시면 될 겁니다. 그거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요. 자, 어쨌든 선반하고 밀링. 그래서 밀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평면 가공하는 게 밀링, 동그랗게 가공하는 게 선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선반하고 밀링을 보시면은 어떤 오차들이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왜 정확하게 만들기가 어렵냐 하면은, 선반 같은 경우를 볼게요. 보통 선반 같은 경우는 스핀들 척이 3개입니다. 이렇게 3군데, 하나, 둘, 3개. 3군데서 잡아줘요. 이렇게 3군데서 잡아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물체를 잡게 되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얘가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고요. 이렇게요. 정확하게 가운데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즉, 이렇게 가운데가 아니라,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힌다고요. 밑에 게 하나의 척이 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위치가 중앙에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단면이 원형인 축을 3점으로 지지를 하는 건데, 지지되는 하중도 불균형하고요. 세 군데서 이제 하중을 가하잖아요. 물체에다, 공작물에다가. 근데 공작물에 가하는 하중도 불균형하고 중심축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회전하는 거랑 다르게 물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공작물이 척의 외팔보 형태로 지지가 된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공작물이 이렇게 있어요. 원형인 공작물이죠. 내가 여기에 척을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회전을 시켜서 가공을 하는 건데 여기 내가 칼날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게 칼날이에요. 커터라고 부릅니다. 칼날이 이렇게 쭉 들어오면 사실은 이 칼날이 미는 거잖아요. 이렇게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공작물은 얘가 공작물인데 내가 가공하려는 공작물인데 공작물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휘겠죠. 휘겠죠. 그래서 얘가 결과가 나는 칼날을 집어넣어서 예를 들어서 2mm 가공을 하고 싶어 해서 칼날을 2mm 집어넣죠? 그러면 실제로 얘가 이렇게 해서 깎여서 들어가겠죠. 깎여서 들어갑니다. 실제로는 깎여서 들어가는 길이가 2mm 안 돼요. 미만입니다. 2mm보다 적게 깎여요. 왜냐하면 휘어지니까. 그래서 내가 힘을 가해서 깎는데 칼날이 들어가면서 힘을 가하는 거니까 공작물이 휘어집니다. 어떻게 쇠가 휘어져요? 쇠도 휘어져요? 우리는 안 보일 뿐이지. 제가 이거 힘 가하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보일 때는, 여러분들 볼 때는 안 휘어진 것 같죠? 얘 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눈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을 뿐이지. 모든 거는 다 힘을 가하면 변형이 발생을 합니다.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물체는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가해서 커터가 들어갈 때 힘을 가해서 들어가게 되면 힘을 가하지 않을 수가 없지. 깎아야 되니까 당연히 깎아야 되면 힘을 가해야 되고 그러려면 공작물은 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가공하려는 것보다 당연히 더 적게 가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범용성반에서만 생기는 오차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핸들에 자가 있어요. 사실 앞에서 제가 칼날을 제가 2mm 깎아서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요 자를 보면서 2mm를 돌려주면 됩니다. 핸들을 2mm를 돌려주면은 그만큼만 들어가요. 칼날이. 그래서 2mm를 깎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mm를 깎겠다고 2mm 집어넣으면은 그것보다 적게 깎인다 그랬죠. 실제로는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백래시라고 불러서요. 얘가요 껐덕껐덕합니다. 나사가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껐덕껐덕해요. 그래서 이송핸들의 백러시는 왜서 발생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 믿을 수 있을까요? 자의 눈금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의 눈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가 0.1mm래, 여기가 0.2mm래, 여기가 0.3mm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3mm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진짜?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 있잖아요. 30cm 자. 그거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눈금의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가 30cm일까요? 진짜일까요? 그거 누가 보증해요? 그렇죠? 걔네들이 틀렸을 수도 있죠. 그것도 하나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가공을 할 때. 그러니까 이송핸들의 눈금 오차라든가 아니면은 이송핸들의 백러시 같은 것들이 오차. 그것 때문에 가공을 할 때 내가 제대로 가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는 누가 보증을 해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정밀한 아주 비싼 측정기라도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보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그 치수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측정을 하실 때 가장 먼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거.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밀림 가공을 할 때 오차, 공작물 고정을 할 때 오차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공작물을 고정을 하는 게 이제 전용 바이스라는 거는 이제 공작물이 있으면 양쪽에서 이렇게 공작물이 있으면요, 양쪽에서 이빨이 쭉 와요. 그래서 딱 하고 물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주는, 이렇게 잡아주는 장치를 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이스예요. 그래서 여기서 핸들을 돌려주면은 얘가 쭉 이동하면서 가운데 얘가 공작물이거든요. 공작물을 물려주는 그러한 장치를 바이스라고 하는데, 바이스의 위치 오차 혹은 평행도가 세팅이 잘못되어 있어 평행하지가 않아, 뭐 그런 경우에 오차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밀링도 마찬가지로 핸들이 있으면 핸들에 여기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핸들은 다 나사를 이용하는 애들인데 백래시는 나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는데 이 나사에서의 오차, 그 다음에 이송 핸들의 눈금 오차,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나사라는 건 앞나사랑 순나사가 있죠. 자, 이렇게 순나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순나사가 있고 이 안에 앞나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나사가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얘가 회전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 사이 공간이 있어요. 공간 없으면 꽉 끼겠죠. 공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백래시가 생겨요. 공간만큼 흔들릴 수 있잖아요. 뒤쪽에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제가 뒤에서 설명한다고 해서 여기서 설명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아주 심각한 거네요. 자, 얘가요, 엔드밀이에요. 엔드밀인데, 범용, 선반, 밀링이나 선반이나 아니면은, CNC 장비, 자동 장비에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이거는 카탈로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만든 건데, 한국야금이라 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회사예요. 상당히 큰 회사에서 만든 엔드밀이라는 제품입니다. 엔드밀. 우리 첫 번째 화면에 나왔었던 그 칼날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쭉 하면은 동그란 구멍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만들어지는데요. 공작물을 파면은, 자, 저 엔드밀이에요. 엔드밀을 이용해서 쭉 파면 되는데, 자, 제가 이 엔드밀 10짜리 엔드밀을 썼습니다. 앞에 파이 10이라고 하면 요거는 지름을 뜻하는 겁니다. 혹은 직경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지름이 10mm짜리 엔드밀이에요. 그걸 가지고 뻥 하고 여기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생겨야 돼? 지름이 10mm짜리 구멍이 생겨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0mm짜리 엔드밀을 가지고 구멍을 뚫으면은 10mm짜리 구멍이 뚫리지 않습니다. 왜? 엔드밀 자체가요, 이 회사에서 만들 때 뭘 주냐면 직경 공차라는 걸 줘요. 다시 말해서 공차라는 거는 허용값인데 제가 잠깐 공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mm면 여기 들어가죠. 공차가 요거예요. 다시 말해서 파이 10짜리 엔드밀 같은 경우는 0에서 0.025까지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다시 말해서 파이 10이라는 얘기는 이 회사에서 파이 10이 아니라 9.975에서 10mm, 10.000mm 이 회사에서 만드는 엔드밀입니다. 그러니까요, 만약에 제가 엔드밀을 샀어요. 그랬더니 걔가 파이 9.995야. 실제로 지름이 그 합격품이에요. 이 회사에서는 이거를 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구멍을 뚫으면은 나는 18짜리 구멍을 뚫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9.995짜리 구멍을 뚫리게 된 거죠. 그런다고 해서 이 회사한테 너 왜 불량품 팔았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까? 물론 이 회사에서 9.955짜리 엔드밀을 팔았어? 잘못했죠. 이거 회사가 잘못한 거죠. 근데 9.995짜리는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회사에서는 엔드밀을 팔았을 때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요 안에 들어가는지는 압니다. 요 안에 들어가는지는 알지만 얼마인지는 확인 안 하고 그냥 안에 들어가서 오케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확인을 해서 쓰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게 돼야 되는 거죠. 툴 자체도 공차라고, 이건 공차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공차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툴 자체도 정확하게 내가 10짜리라고 하면 10짜리가 아니에요. 공차가 있어서 그만큼 조금 크거나 조금 작습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10파이짜리 구멍이 뚫린 것 같았지만,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파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10파이짜리 구멍이 뚫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거기 또 하나, 쇠를 깎으면요, 쇠가 뜨거워지거든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야 구멍이 커지죠? 그러다가 식으면 다시 구멍이 작아지죠. 그래서 작아져요.
내가 10파이짜리 구멍을 뚫으면요 10파이보다 작습니다. 거의 늘 작아요. 물론 거긴 그런데 엔드밀을 되게 오래된 엔드밀을 썼어. 막 낡은 엔드밀 썼어. 더 커져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화되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CNC라 해서요. 아까 그 범용 선반이나 범용 밀링은 사람이 막 다이얼 돌리고 막 그래가지고 하는 거고요. 이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툴의 위치를, 그러니까 툴이라는 걸 아까 커터, 셀을 깎는 칼날, 커터의 위치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겠지? 컴퓨터가 알아서 딱 위치 제어해서 지금은 여기서 깎아, 지금은 여기서 깎아 이런 것들 다 명령을 내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CNC 레더는 선반입니다. 또 CNC 선반하고 CNC 밀링이 있고요. 요거는 6축 가공, 6축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7축이네요. 7축 가공기입니다. 7축 가공기면 어마무시하게 비싸요. 7축 가공기가 놀면 그 회사 망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7축 가공기인데 이 축들이 사람은 프로그래밍을 해서 넣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알아서 가공이 됩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한번 이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NC 머시닝 타이탄스 이글이라고 해서 유튜브에다 제목을 치시면 검색이 될 겁니다. 한번 영상을 봐주시면 좋은데요. 왜냐하면은 가장 정밀한 기계 가공 방법이니까 이게 하나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계 가공 방법이 아무리 정밀하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을 합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 이것도 혹시 영상이 같이 나오고 제가 이 프로그램하고 아마 그 유튜브하고 요건 나오네요. 자, CNC 머신을 보면요, 이 볼 스크루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툴이 원하는 위치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왔다 갔다 하려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시키는 가장 쉬운 게 구동력은 모터를 이용해요. 모터는 회전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동을 해야 되니까 선형 운동으로 바꿔줘야 돼. 즉,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보시는 그 볼 스크루라는 게 가장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볼 스크루라는 걸 이용해서 이게 볼 스크류예요. 요거 볼 스크류를 이용을 해서 회전 운동을 선형 운동으로 바꿔주고 뭐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네. 이건 3D 프린터고요. 지금 이제 간이로 만든 3D 프린터인데 왼쪽에 이게 모터예요. 이 부분이 모터고 모터가 회전하면은 볼 스크류가 회전을 하면서 정확한 위치를 컴퓨터 제어가 된 정확한 위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러한 영상을 하나를 보여드렸는데 이 볼 스크류가요. 내가 어느 위치를 만약에 5mm를 가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맞게 볼 스크류가 회전을 하거든요. 문제는 볼 스크류를 이게 어느 회사더라? 이시쿠구나. 이시쿠라는 일본 회사입니다. 지금 뭐 수입은 안 되겠죠. 이시쿠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볼 스크류 카탈로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동량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0.05mm 즉 이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 때 이동량 오차를 내가 만약에 5mm 가게 하고 싶어 5mm 이동해라 라고 하면은 얘가 실제로 5.02mm 이동을 했어. 오케이 이런 얘기예요. 근데 다음에는 5.03mm 이동을 했어. 오케이예요. 그래도 오케이입니다. 대중이 없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0.05mm는 합쳐서 범위로 하면은 0.1mm 범위까지는 허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오차가 생겨도 돼. 0.1mm 범위까지는. 그래도 이게 불량품 아니에요. 그러니 이 볼 스크류를 갖다가 만들면 당연히 1mm 범위만큼은 오차가 생기죠. 그래도 그거 아무도 책임 안 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가장 최신이라고 하는 이 CNC 머신을 사용을 해도 오차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백내셔야 되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순나사죠. 순나사고 얘가 암나사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공간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백래시가 발생했다. 이 공간만큼 백래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 볼 스크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볼 스크류에 오차가 있었는데 그 오차 원인은 요거예요. 요 공간이죠. 예, 여기도 요 공간. 그렇죠? 볼 사이의 공간. 이게 백래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뭐 그 외에 다른 오차들이 발생을 한다면 아까 제가 물결 무늬가 만들어진다라 했잖아요. 이렇게 툴이 왔다 갔다 하면 툴이 왔다 갔다 한 것만큼 자국 생긴다 해서 엔드밀이 왔다 갔다 한 자국이 엔드밀이 이렇게 돌면서 깎은 겁니다. 얘는 엔드밀이 한번 일로 갔다가 한번 일로 갔다가 한번 일로 갔다 이렇게 깎은 거예요. 자국이 생겼다는 얘기는요. 빛의 반사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빛의 반사 방향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표면의 각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표면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빛은 이런 식으로 반사될 거고 여기 간 빛은 이렇게 반사되겠죠. 똑같은 방향에서 빛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반사되는 각도가 다르니까 표면의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쫙 일자가 아니라 웅틀붕틀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예 눈에 보이게 이렇게 웅틀붕틀할 수도 있고요. 표면에 거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깎으면은 벌하는 게 발생해요. 튀어나오는 애들, 이렇게 튀어나오는 애들, 깎이지 않고 뻗히는 애들, 그러한 벌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열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예. 열에 대한 거. 온도가 올라가면, 가공을 할 때는, 절삭 가공을 할 때는 반드시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온도가 올라가니까 팽창을 해. 그 사이에서 팽창을 한 상황에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팽창을 한 상황에서 내가 10파이짜리 구멍을 뚫었어. 그러면 그 팽창을 한 상황에서는 10파이짜리 구멍이 뚫려져 있겠죠. 하지만 이게 정상 온도로 내려오면 구멍이 어떻게 돼요? 다시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차가 발생을 하겠죠.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기계 가공 중에 발생하는 오차입니다. 제가요, 기계 가공하는 걸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요. 밀링 가공, 선반 가공, 그 다음에 CNC 가공. 아주 간단하게 셀을 깎는 방법이 절삭 가공 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건데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오차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현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오늘 수업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안 드린다라고 했어요. 답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은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공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절삭 가공을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오차들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신 숙제를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3D 모델링을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예쁘게 딱딱딱딱 우리가 아구가 맞는다 그랬죠. 아구가 맞아서 예쁜 이러한 모양의 강아지 집이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아지 집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되게 잘 만들었어요. 되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우리 희원이 1사학번이면은 거의 시조새급이네요. 이 동네에서는. 희원이가 만든 10T짜리 가지고 만들었대요. 5T짜리 이제 설계를 좀 변경을 해서 만들었는데요. 자, 학생 작품인데요. 보세요. 제가 영상에서 준 거는 이렇게 생긴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원이가 만드는 거 보니까 여기 이렇게 떴죠. 여기도 떴어요. 맞지 않아요? 여기도 맞지가 않네요. 여기도 맞지가 않죠. 그쵸? 자, 실제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제가 도면에서 줬을 때 60인데 60일까요? 모르죠, 그거는. 그 60이 아니니까 이렇게 뜨고 막 그런 거겠죠? 여기도 떴네요. 위에 튀어나왔고요. 힘들게 만들었어요. 진짜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힘들게 만들었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죠. 여기도 떴네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40인지 한번 재봤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140mm일까? 자,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만든 거는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표면이 거칠죠. 그쵸? 3D 도면은 표면이 매끄럽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만들어 놓은 거는 이렇게 표면이 거칩니다.
아마 자대고 재단을 했을 텐데 재단한 글씨가 여전히 나와져 있죠.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정말 열심히 만들었다는데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고 이 식으로요. 지금 잘한 학생들 보여주는 거예요? 못한 학생들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사실 잘하고 못하고는 없어요. 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까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까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지수도 이렇게 튀어나와져 있고 여기 웅틀붕틀하죠. 이렇게 웅틀붕틀하고 튀어져 나와 있고요. 이 수시개로 더 붙였다라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사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과제는 아니었는데 여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그렸어요. 친구가 A반 친구가 그렸다 그러던데 예. 지금 학생들이 과제를 한 거를 깔려는 거는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이 과제를 한 거를 보여드리면서 계속 얘기를 한 게 그거죠. 도면은 저랬는데 왜 여러분들이 만든 건 이렇게 맞지가 않네요. 끝부분이 거치네요. 이렇게 아구가 맞지가 않아요. 치수가 맞지가 않아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조립을 했을 때 조립한데 뭐 어디는 튀어나왔고 어디는 모자르고 조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 얘기했죠. 치수가 맞을까요? 조립이 왜 잘 안 됐을까요?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린 도면은 이렇게 됐어요. 예쁘죠? 근데 우리 건우 학생이 만든 거를 보니까 건우 학생이 못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다. 잘 만든 것 중에서 제가 그냥 고른 거예요. 예, 건우 학생이 만든 걸 보니까 예,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죠? 그렇죠? 왜 다르죠? 제가 그랬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은 간해수공업자고 이거를 팔 거예요 라고 했어요. 아마 이거 폼보드가 대략 한 1,000원, 2,000원 정도 들었을 거고요. 여러분들 이거 만드시는데 1시간, 최소 1시간 들으셨을 텐데, 최소 1시간 들었으면은 여러분들 최저임금으로 하면 9,000원, 10,000원 정도 받으실 거고요. 11,000원에다가, 이윤 한 10% 붙인다라고 하면은 12,100원은 받고 파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12,100원짜리 제품입니다. 그런데 12,100원에 안 사겠죠, 아무도. 그렇죠? 왜 우리는 얘처럼 만들 수 없었을까? 질문은 그거예요. 왜 우리가 만든 거는, 왜 여러분들이 만든 거는 컴퓨터처럼 만들지 못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버리지 마시라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만드신 것들을 곰곰이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만들어 온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왜 내가 만든 거는 컴퓨터처럼 저렇게 딱딱딱 끊어지고 딱딱딱 아구가 맞고 치수가 정확하게 맞지 않을까? 그 이유를 3가지를 찾으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각각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파일에다가 이렇게 한글 파일에다가 쳐가지고 제출하지 마세요. 첨부 파일 하지 마세요. 그냥 그 과제 설명 타입 치는 데 있잖아요. 과제 낼 때 보니까 진짜 다들 너무 잔정 없더라. 야, 어떻게 제가 사진 파일 2개 올리세요. 그랬더니 달랑 사진 파일 2개만 올리냐. 거기 과제 설명하는데 이렇게 뭐라고 쓸 수 있는데 쓰는 데다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한 학생은 한 학기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그런 거라도 좀 써주지. 정말 학생들이 잔정이 없더라고요. 남자들만 있어서 그런지. 근데 여학생들도 똑같더라고요. 어쨌든 그 과제 설명하는 데다가 이렇게 타이프를 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3가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3가지. 근데 여러분들은 한 가지, 여러분들은 문과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공대생입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공대생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명확한 이유여야 돼요. 명확하지 않은 이유의 대표적인 예. 이거는 컴퓨터가 한 거고 이건 사람이 한 거니까요. 이렇게 설명한 거. 사람이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컴퓨터랑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설명이 가장 나쁜 설명이죠. 왜냐하면은 왜 사람이 하면은 안 되는데? 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제가 물어본 건 그거잖아요. 왜 사람이 하면 컴퓨터가 한 것처럼 잘 안 될까요? 그거를 물어보는 거죠.
잘 못했어요. 이날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뭐 술 먹고 해서 그래요. 이런 문학적 표현들 하시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그죠? 그 레포트 내실 때 잔정 없이 파일만 따글랑 2개 딱 올리신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이거 쓰실 때도 잔정 없이 그냥 있는 팩트 그대로, 가장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까 그런 예를 제가 들어줬었나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가공하면서 절삭 가공을 할 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오차가 생길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랑 똑같이 여러분들도 이거 절삭 가공이죠. 이것도 절삭 가공이잖아요. 폼보드를 칼로 잘랐으니까 절삭 가공이죠. 이런 절삭 가공을 하셨으니까 이런 절삭 가공을 하면서 뭐가 문제가 됐을까?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게 달랐을까? 그거에 대해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하세요. 요거는 점수가 있습니다. 이 레포트는 점수가 있으니까요. 조금 신경 써서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50분을 목표를 했는데 항상 좀 길어져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는 많이 안 길어졌네. 우리 동영상을 다 못 보게 돼서 동영상도 한번 안에 있는 것도 유튜브 영상도 한번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2주차 수업이었고요. 레포트 꼭 제출해 주시고 우리 단톡방 이용을 해서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질문은 단톡방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아무 때나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을 가급적 빨리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2주차도 화이팅 하세요.